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또 어떤 알찬 내용을 가져왔냐면, 내가 집을 살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만약에 6억짜리 집을 샀을 때 이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드는 비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칠판에 보듯이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 가계약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때 그 계약서를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대출 접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중도금이란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협의를 해서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때가 좀 중요한데, 잔금은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만약에 넣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날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때 수수료라는 걸 좀 많이 내게 돼요. 어떤 수수료? 부동산 소장님한테 내준 중개 수수료가 있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해서 내가 이 집을 샀으면 내 집이 이제 서류상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걸 소유권 이전 등기라 그러는데, 이거에 또 필요한 금액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금액이 바로 취득세.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셀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도 되지만, 좀 바쁘신 분들은 법무사 분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를 하거든요. 그때 발생하는 이 법무사 비용에 대해서 아낄 수 있는 이 측면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주택 가격이 6억입니다. 6억. 자, 제가 6억짜리 집을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임장을 가서 부동산 소장님이랑 매물을 보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하냐? 이 집이 괜찮다. 그러면 바로 그날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가계약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이 가계약은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뭐 많으면 1000만 원 이 정도를 넣거든요. 이 정도 금액대에서는. 그래서 계약 날짜를 보통 가계약금을 넣고 나서 한 10일 전후로 해서 설정을 합니다. 보통은 이번 주 중에 쓰면 다음 주 주말 내까지는 이제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쓰는 그 기간을 설정을 하는데, 보통 여기서 한 500만 원 넣었다. 그러면 이 계약금은 뭐냐? 계약금은 이 주택 가격 6억에 대해서 10%를 내야 돼요. 10%. 10%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자, 그러면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 날짜 설정까지 내가 6천만 원을 구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내 종잣돈으로 쓰든 아니면 신용대출을 받든 그렇게 해서 현금 6천만 원은 꼭 이날까지 마련을 해야 된다. 근데 가계약금을 500만 원 넣었으니까 이때는 5,5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 두 개의 합이 그냥 이 금액의 10%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대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대출 접수는 은행에서 계약서를 이제 들고 갔을 때 내 소득이랑 재직증명서랑 해가지고 같이 제출하면 거기서 이제 심사를 보고 나중에 실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두 가지 종류를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시중은행 대출. 자, 두 번째는 바로 정책 대출이라 그러죠. 뭐 보금자리론, 디딤돌,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미혼이다. 그러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6억에 4억을 주택담보대출을 받겠다 하면 한 달씩 나가는 대출 이자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4.5% 시중은행입니다. 30년 원리금 상환으로 접근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바로 200만 원 정도가 원리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금자리론, 정책대출로 받게 되면 3.9%의 가장 기본입니다. 40년 최정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최정식으로 받게 되면 월 130만 원을 이자로 내면 돼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예요? 200만 원, 130이면 7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책대출을 사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매달 내가 낼 수 있는 이자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 다음 중도금은 뭐냐? 중도금은 집주인이 돈이 좀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협의로 하거나 아니면 계약하고 나서 이 잔금까지는 보통 두세 달 안에 결정이 나는데, 이 기간이 뭐 6개월 넘어가거나 하게 되면 중간에 중도금을 설정을 해서 미리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두세 달 걸면 중도금을 설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 잔금입니다. 이 잔금 시스템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칠판을 보시면 제가 항목별로 좀 적어놨는데 두 가지로 나누세요. 첫 번째,
중개 수수료 보수율.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한테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수율을 보면 주택가격이 2억에서 9억 이하까지는 내가 거래한 주택가격의 0.4%를 내게 됩니다. 이것도 일단은 상한선이 0.4%고요. 미리 협의를 해서 조금 가격을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기는 우리가 처음에 설명했던 가계약금 넣기 전 그때쯤에 먼저 부동산이랑 좀 협의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행을 맡긴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제 법무사에서 나중에 견적서를 미리 발급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의 항목을 구분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공과금, 그 다음이 보수액이에요. 근데 공과금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임의로 법무사분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모든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내야 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보수액은 법무사 보수료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이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교통비, 일당, 등록세, 대행, 재증명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보통은 교통비를 한 5만 원 정도를 측정해요. 근데 일당이랑 등록세 대행을 추가적으로 삽입을 한 분들이 있어요. 일단 다 이 보수료 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하시면 돼요. 왜 이게 중복으로 들어가 있냐, 이거 빼달라 라고 요청을 하시면 또 이제 받아들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증명은 뭐 10,000원에서 한 30,000원 정도로 이제 뭐 증명서 떼는 거, 교통비랑 재증명비는 지불을 하시면 되고 일당이랑 등록세 대행이라는 항목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한 번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좀 제외를 해달라 라고 하면 충분히 받아들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를 한번 볼게요. 취득세는 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6억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1%이기 때문에 600만 원, 거기에다가 지방교육세 0.1%까지 해서 60만 원 하면 총 660만 원 우리가 실제로 돈을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인지세는 주택가격이 1억에서 10억이면 15만 원을 내게 되고 이 이상이면 35만 원을 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채권 매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통 샀다가 바로 팔아요. 이게 한 5년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금액을 안 내도 되지만 우리는 그 금액을 굳이 많이 가지고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법무사분이 이걸 매입했다가 바로 팔아요. 근데 그 차익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만큼을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매일 달라져요.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국민채권 매입을 샀다가 팔면 얼마를 내야 되냐? 바로 60만 원 정도가 현재 나가게 됩니다. 이 60만 원은 이 주택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을 봐요. 공시가격을 토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단지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6억 정도면 한 60만 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 보수액이에요. 보수액. 보수액은 법무사 보수료가 정해져 있어요.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로 규정이 돼 있어요. 지금 24년도 9월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5억 초과해서 10억까지는 기본 보수 금액이 60만 원이고 5억이 기준입니다. 5억이 최소 60만 원이고 거기서 늘어나게 되면 조금씩 변경되는데 지금 6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 법무사 보수료를 80만 원, 90만 원까지 측정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군데 견적을 받다 보면 높게 측정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높냐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 돼요.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수료가 측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이거는 말씀드렸죠. 여기서 등록세 대행이라든지 일당에서 10만 원 넘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료랑 이 추가적인 보수액에서 더 가져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건의를 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 법무사 분들도 견적을 좀 싸게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주는 법무사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법무통 어플이라는 곳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매수한 아파트 단지 근처 동네에 이 법무사 사무소를 검색하시면 법무법인보다는 뭐 개인적인 이름 땡땡땡 법무사 땡땡땡 법무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업무를 좀 많이 수행하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견적을 내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금액을 아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계약, 계약,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까지 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 대출 이자 금액이랑 그 다음에 법무사 수수료랑 이 취득세가 정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취득세는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할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추가해서 준비를 하시면 당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 살 때 드는 비용을 총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6억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기준점을 잡고 좀 더 높은 가격, 낮은 가격대를 본인 상황에 맞게 대입시켜 보시면 충분히 또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